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을 끝바람이 논두렁에 마른 풀을 낮게 눕히고 새벽마다 우물가에 얇은 얼음빛 안개가 내려앉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산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는 골짜기 안에 있어 해가 늦게 들고 일찍 저물었지요. 집집마다 처마 밑에는 말린 무청이 흔들렸고 마당 한쪽에는 겨울 장작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기울면 문을 일찍 닫고 아궁이 불씨를 살려두며 조용히 밤을 맞았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 가장 큰 집은 한 부자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높은 흙담 안에는 안채와 사랑채, 넓은 마당과 깊은 우물이 있었고 뒷에는 오래전에 쓰다만 낡은 부엌이 하나 남아 있었지요. 그 부엌은 기와 몇 장이 내려앉고 벽에는 검은 그을음이 배어 있어 낮에도 바람이 지나가면 마치 오래된 한숨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을 줄였고 아이들은 해진 뒤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쌀광에 곡식을 가득 쌓아 두고도 늘 얼굴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넉넉한 척 웃었지만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이 짧고 눈길이 차가웠지요. 그의 곁에는 젊은 세부인 서씨가 있었는데 말은 부드럽게 했으나 눈꼬리는 늘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안채 깊은 방에는 첫 부인인 큰마님이 살았습니다. 큰마님은 마음이 순하고 손길이 따뜻했으나 오래전 잃어버린 어린 아들 때문에 웃음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큰마님은 해마다 가을이 깊어지면 혼자 뒷탓에 서서 낡은 부엌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부엌은 예전 어린 아들이 밤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직접 죽을 끓여 먹이던 곳이었지요. 아이는 어느 추운 밤 사라졌고 사람들은 개울가에서 작은 신발 하나가 발견되었다며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큰마님은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말을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는 부엌 앞에 가끔 쌀 한 줌을 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된 한여마 할멈이 있었습니다. 마 할멈은 큰마님이 시집 올 때부터 따라와 집안의 좋은 일과 슬픈 일을 모두 보아온 사람이었지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은 흐리지 않았고 말은 적어도 듣는 귀는 깊었습니다. 세부인 서씨가 들어온 뒤로 마 할멈은 점점 뒷소미를 맡게 되었고 밥상에서도 끝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할멈은 불평하지 않고 매일 우물에서 물을 댔고 부엌에 재를 치우며 집안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그의 늦가을 마을에는 흉년의 그림자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산비탈밭에 조는 알이 덜 찼고 논에는 벼 이삭이 가벼웠으며 집집마다 저녁 밥그릇 소리가 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사내가 여윈 아이 하나를 데리고 한 부자 영감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사내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놈은 먹일 입만 크니 쌀 세대만 주시면 집안일을 시키십시오. 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몸집이 작고 옷은 낡았으나 눈빛만은 맑은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볼은 홀쭉했고 손등에는 겨울이 오기 전부터 튼 자국이 있었지만 누구를 보아도 함부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겨우 쌀 세대를 내주었습니다. 사내는 쌀자루를 품에 앉자마자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라졌지요. 아이는 대문 안에 남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절했습니다. 세부인 서씨는 아이를 보자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쌀 세 되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엌 재나 치우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한 부자 영감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마 할멈을 따라
뒤뷸스로 갔습니다. 할멈은 아이에게 낡은 빗자루와 작은 바가지를 건네며 우선 마당에 잣잎부터 쓸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는 마당에 떨어진 감잎을 쓸면서 집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안채 기둥의 그늘, 사랑채 처마의 새끼줄, 우물 옆에 놓인 깨진 동이, 그리고 뒷시세 낡은 부엌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낯선 집에 겁을 먹고 손만 떨었을 텐데 그 아이는 바람이 어디로 드나드는지 사람들이 어느 문을 피하는지까지 알아차리는 듯 했습니다. 마 할멈은 그런 모습을 보고 빗자루질을 멈춘 채 한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릴 무렵 아이는 낡은 부엌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부엌 문은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고 문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아궁이 입구에는 검은 흙이 단단히 굳어 있었지요. 아이는 몸을 낮춰 흙바닥을 손끝으로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 할멈이 다가오자 아이는 얼른 손을 털고 예의 바르게 물러섰습니다. 왜 그곳을 보느냐? 마 할멈이 낮은 소리로 묻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부엌은 오래 닫혀 있었지만 밑에 흙은 한 번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할멈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살핀 뒤 아이의 어깨에 얇은 송저고리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발소리보다 입소리가 더 멀리 간단다. 저녁밥 때가 되자 아이는 하인들과 함께 뒤 작은 방에서 찬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은 거칠었고 된장국은 묽었지만 아이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가 밥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이 저렸습니다. 쌀 세 되에 팔려온 아이가 저렇게 조용히 밥을 먹는 것이 슬퍼서였지요. 아이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닦은 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물동이를 씻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는 등잔불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큰마님은 창호지 너머로 새로 들어온 아이의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대문을 지나올 때부터 마음속 어딘가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듯 했지요. 그러나 큰마님은 그런 마음을 말로 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기다리다 너무 많은 밤을 보냈고 헛된 기대가 사람의 뼈를 얼마나 차갑게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손수건만 만졌습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잠자리는 뒤에 부엌 옆 작은 마루였습니다. 낡은 돗자리 한 장과 얇은 이불이 전부였지만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담장을 넘어와 처마 끝을 흔들었습니다. 우물 두레박줄이 삐걱거리고 말린 무청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문득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부엌 쪽을 바라보며 오래전 들은 노래를 떠올리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할멈은 재를 덮으러 나왔다가 아이가 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춥느냐? 할멈이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춥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부엌 밑에서 마른 흙냄새가 올라옵니다. 할멈은 아이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흙냄새라니. 그것은 보통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지요. 아이는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할멈, 저 밑에는 제가 아니라 오래 숨긴 물건이 있습니다. 마 할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부엌은 큰마님이 가장 아픈 기억을 묻어둔 곳이었고 세부인 서씨가 유난히 손대지 못하게 막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할멈은 아이 곁에 앉아 낫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본 것이 있으면 먼저 네 마음부터 깨끗이 붙들어야 한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 할멈에게 낡은 부엌의 아궁이 옆 세 번째 돌을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돌은 다른 돌보다 조금 늦게 놓였습니다. 틈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남아있고 흙은 위에서 눌린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한번 들어 올려진 모양입니다. 마 할멈은 등에 찬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말은 어린애의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그걸 네가 얻지 않으냐? 할멈이 묻자 아이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흙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면 바닥이 언제 젖었는지 알아야 했고, 부엌 옆에서 자면 불씨가 어디에 남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벽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마할멈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너무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조금 더 깊어지자 안채 쪽에서 큰마님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 할멈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아이는 부엌 쪽으로 다시 시선을 두었습니다. 할멈, 내일 해가 뜨면 큰마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낡은 부엌 아래를 파보아야 합니다. 할멈은 놀라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을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를 재우고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선 담장 너머로 마른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났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산을 돌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멈은 큰마님이 젊던 시절 어린 도련님을 안고 낡은 부엌에서 웃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죽 한 숟갈을 입에 묻히고 웃으면 큰마님도 따라 웃었지요. 그 웃음이 사라진 뒤 이 집의 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잠든 듯 보였으나 사실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쌀세대에 넘긴 사내의 뒷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배고픔은 익숙했고 버림받는 일도 낯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의 낡은 부엌 앞에서는 마음이 자꾸 저려왔습니다. 어릴 적 꿈속에서 보던 따뜻한 냄새, 누군가 낮게 불러주던 노랫소리, 손목에 닿던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가까운 시간이 되자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하늘에는 별들이 조용히 흐려졌습니다. 아이는 잠결처럼 몸을 뒤척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낡은 부엌에 묻힌 무엇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잃어버린 이름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마 할멈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발을 멈추었지만 아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큰마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낡은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이 타지 않는데도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어린아이의 손이 재 속에서 작은 은빛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꿈속의 아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흙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큰마님은 눈을 뜨자마자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뒷뜰에서는 마할멈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할멈은 큰마님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세부인 서씨가 알면 또 무슨 말을 꾸밀지 몰랐고 한 부자 영감이 아이의 말을 듣고 화를 낼 것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할멈은 지난밤 아이의 눈빛과 큰마님의 오래된 슬픔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 새로 온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뒷된 낡은 부엌 밑을 해가 밝으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큰마님은 문을 열고 마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밤새 울다 깬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눈빛은 오래 닫힌 상자를 열기 직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느냐? 큰마님이 묻자 마 할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서 아이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보자 얼른 물동이를 내려놓고 공손히 절했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깊고 오래 굶은 아이답지 않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은 다가가 묻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런 큰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 보았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엌 밑에는 누군가 잊으라 해도 잊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큰마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직 해는 완전히 뜨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고 우물가에서는 첫물 패는 소리가 들렸으며 부엌에서는 아침 죽 끓일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뒤움 낡은 부엌 앞에는 이상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 곁에 서 있었고 큰마님은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문턱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부엌의 세 번째 돌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흙이 말을 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한 부잣집 뒷뜰에도 엷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낡은 부엌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은 햇살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은 문턱을 잡은 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고 마 할멈은 아이 옆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세 번째 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의 가슴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먼저 소리를 낸 것은 세부인 서씨였습니다. 그녀는 안채 쪽에서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걸어 나왔고 얼굴에는 막 잠에서 깬 사람답지 않은 날 선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뒤채서 무슨 소란입니까? 쌀새 되에 들어온 아이가 집안을 뒤집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녀의 말은 부드러운 듯 했으나 끝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대답하지 못했고 마 할멈만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앞을 살짝 가로막았습니다. 한부자 영감도 곧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두루마기를 급히 걸친 채 얼굴을 찌푸렸고 마당을 가로질러 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밥도 짓기 전에 왜 모두 뒤댓에 모여 있느냐? 세부인 서씨는 기다렸다는 듯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밤새 무슨 말을 꾸몄는지 큰마님께 낡은 부엌을 파보라 했답니다. 첫날부터 남의 집터를 건드리려 하니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아이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어지럽히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저 돌 아래의 흙이 다른 곳과 다르니 마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흙이 다르면 네가 무엇을 안다는 말이냐? 굶주려 팔려온 아이가 하루 만에 우리 집 일을 가르치려 드는구나. 그의 목소리에 하인들이 움찔했습니다. 큰마님은 그 말에 얼굴이 더 희게 변했습니다. 아이를 꾸짖는 말이 마치 오래전 사라진 아들에게 닿는 것처럼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인 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좋지 않은 기운을 몰고 온 것 같습니다. 어젯밤 들어오자마자 낡은 부엌을 살피더니 아침에는 파보자 합니다. 저런 아이를 부엌 가까이에 두면 집안 불씨가 흔들립니다. 그녀는 일부러 불씨라는 말을 길게 끌었습니다. 그때 관리인 장 씨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집안 곳간과 장부를 맡아온 사람이었고 세부인 서 씨의 심부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듣는 자였습니다. 장 씨는 상황을 보더니 곧장 한 부자 영감 곁에 섰습니다. 주인 어른, 낡은 부엌은 오래 닫아둔 곳입니다. 괜히 들쑤시면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 입에도 좋지 않게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의 말에 세부인 서 씨가 아주 잠깐 눈을 맞추었습니다. 마할멈은 그 눈맞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크게 말하지 않고 아이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두려운 자는 흙이 아니라 흙 아래 제 그림자를 무서워한다. 아이는 그 말을 마음에 넣은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부자 영감에게 절했습니다. 주인 어른, 오늘 당장 파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 돌 위에 물을 조금 부어 보십시오. 물이 다른 쪽으로 스며들면 제가 잘못 본 것입니다. 한 부자 영감은 그런 말에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마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물 한 바가지만 부어보는 것이니 집이 무너지지는 않겠지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래 참은 사람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부인 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 웃음을 꾸며 말했습니다. 큰마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셨나 봅니다. 잃은 아이 생각에 아무 말이나 붙들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 말에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큰마님은 가슴을 찔린 듯 몸을 움츠렸지만 눈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마할멈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작은 바가지에 담아왔습니다. 아이는 직접 손대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할멈이 세 번째 돌 가장자리에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물은 잠시 고이는 듯 하더니 이상하게도 돌의 왼쪽 틈으로 가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른 흙바닥은 물을 천천히 먹었지만 그 돌 아래만 속이 빈 듯 빠르게 젖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숨죽인 소리가 번졌습니다. 세부인 서 씨는 즉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낡은 부엌이니 틈이 있는 게 당연하지요. 이런 일로 아침을 망치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치맛자락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장 씨도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장난에 온 집안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람을 시켜 돌을 다시 다져놓겠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지면 아래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뒷대패 모인 사람들의 귀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의심하느냐? 아이는 겁내지 않고 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과 흙이 서로 맞지 않는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마할멈은 아이의 등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큰마님은 그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고 발끝이 낡은 부엌 쪽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부엌은 끝내 파지 못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집안 체면을 먼저 생각했고 세부인 서 씨는 아침밥도 거르며 소란을 키울 수 없다며 사람들을 흩어보냈습니다. 아이에게는 뒤 청소와 장작 나르기만 시키라고 명했습니다. 마할멈은 아이를 데리고 물러났고 큰마님은 한참 동안 낡은 돌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태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처럼 잠든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낮부터 이상한 말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하녀 하나가 옆집 안악에게 말했고, 옆집 안악은 빨래터에서 다시 두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한 부잣집에 쌀세대로 들어온 아이가 낡은 부엌을 팔아 했대. 말은 햇볕에 말리는 무청보다 빨리 흔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가 귀신을 본다고 했고, 어떤 이는 큰마님이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아이 말에 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 어귀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그 집 부엌은 원래 음침했어 라고 말했고, 떡을 파는 노파는 큰마님이 예전에 얼마나 착했는데 그 집엔 무언가 맺힌 게 있을 게야 라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세부인 서씨가 보내놓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밥값을 하기도 전에 집터를 건드리려 한다며 불길한 아이가 들어와 집안 운을 흔든다고 떠들었습니다. 아이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 동안 장작을 옮기고 우물가에 흘린 물을 닦고 뒷투새 낙엽을 쓸었습니다. 하인 몇몇은 그를 슬쩍 피했고, 어떤 이는 장난처럼 너는 땅속 말도 듣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흙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남긴 흔적만 오래 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하녀 하나는 괜히 소름이 돋아 더 이상 놀리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저녁 무렵 큰마님은 마할멈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약한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큰마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자세히 보았느냐? 마할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아이의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은 오래된 나무함을 열어 작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아이 옷에 남은 천이었습니다. 큰마님은 천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쓸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라지던 날도 바람이 이렇게 찼다. 그 전날 밤 내가 낡은 부엌에서 흰죽을 끓여 먹였지. 마할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마님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개울에 빠졌다고 했지만 나는 그 아이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어미가 듣지 못한 울음이 어찌 끝이 될 수 있겠느냐.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시각 세부인 서씨의 방에는 장씨가 조심스레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등불은 낮게 줄여져 있었습니다. 서씨는 화장대 앞에 앉아 비녀를 빼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누가 들였지요? 장씨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를 판 사내는 떠돌이입니다. 쌀 3대 받고 바로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서씨는 비녀 끝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떠돌이 아이가 어찌 그 돌을 알아보았을까요? 장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 사람들 앞에서 숨겼던 불안이 번져 있었습니다. 서씨는 창호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낡은 부엌에 그 돌을 다시 다져 놓으세요. 아주 깊게. 아이가 다시 입을 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장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마할멈이 밤눈이 밝습니다. 서씨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늙은이는 내가 맞지요. 밤이 되자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집일수록 작은 발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아이는 마루 끝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 장씨가 낡은 부엌을 바라보던 눈길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세부인 서씨가 물이 틈으로 스며들 때
치맛자락을 움켜쥐던 손도 기억했습니다. 아이는 몰래 일어나 아궁이 앞에 재를 조금 떠서 낡은 부엌 문턱과 세 번째 돌 주변에 아주 얇게 뿌렸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아이는 놀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밤에는 사람이 말보다 먼저 발자국을 남깁니다. 내일 아침 누가 이곳을 찾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할멈은 아이의 어린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재로 까맣게 물들었지만 움직임은 차분했습니다. 할멈은 다시 한번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조급히 밝히려 하면 진실도 겁을 먹고 숨는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멈,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흙을 건드리면 흙도 제 편이 될 것입니다. 마 할멈은 그 대답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인데도 어딘가 오래된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할멈은 아이를 다시 재우고 자신은 뒤실문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서씨가 보낸 하녀가 잠시 뒤 따뜻한 차를 들고 와 세부인께서 찾으신다며 할멈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마할멈이 안채로 불려간 사이 어둠 속에서 장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삽 대신 짧은 쇠꼬챙이와 작은 흙손을 들고 낡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집안 사람들은 깊이 잠든 듯 했습니다. 장씨는 문턱을 넘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 앞에 쪼그려 앉아 틈을 찔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밑에 깔린 얇은 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는 그의 집신 바닥에 묻어 문턱에서 돌까지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불 밑에서 숨을 가늘게 고르고 장씨가 얼마만큼 돌을 건드리는지 귀로 세었습니다. 쇠가 돌에 닿는 작은 소리, 흙이 긁히는 소리, 누군가 급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 할멈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뒤배체 누가 있느냐? 장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든 흙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씨는 급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 할멈은 안채에서 돌아오다 뒤림의 희미한 그림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낡은 부엌으로 달려왔고 아이도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 척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을 보았습니다. 문턱부터 세 번째 돌까지 검은 재 위로 어지러운 집신 자국인 마 할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사람이 아니라 발자국이 먼저 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찬 비가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고 마당의 흙은 검게 젖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부엌 안쪽 세 번째 돌 주변에는 이상한 금이 생겨 있었습니다. 밤사이 장씨가 서둘러 틈을 건드린 탓에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 흙이 내려앉은 것이지요. 돌 한쪽이 아주 조금 들뜨고 그 사이로 빛바랜 천조각의 끝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자 더 이상 손대지 않고 마 할멈을 불렀습니다. 마 할멈은 천조각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걸레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은 바랬지만 가장자리에 놓인 바느질이 낯익었습니다. 큰마님은 예전 어린 도련님의 옷마다 같은 방식으로 실끝을 3번 돌려 매듭지었지요. 마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뒤로 물리고 큰마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낡은 부엌 앞에 서서 비에 젖은 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프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큰마님이 달려왔을 때
세부인 서 씨와 장 씨도 뒤따라왔습니다. 큰마님은 돌틈에 보이는 천 끝을 보자 숨을 멈춘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저 바느질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 씨는 곧장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낡은 부엌에 천조각 하나 없는 것이 더 이상하지요. 오래전 걸레나 불쏘시개였을 겁니다. 하지만 마할멈은 이번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어린 도련님 옷에 놓으시던 매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뒤칫은 얼어붙었습니다. 장 씨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고 서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천조각을 보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 순간 오래전 묻어둔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살아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주인 어른, 제가 더 말하기 전에 마을 어른들이 함께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집의 슬픔이 이 집 안에서만 막히면 또다시 묻힐 것입니다. 세부인 서 씨는 즉시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감히 집안일을 마을 사람들 앞에 내놓겠다는 것이냐? 쌀 3대짜리 아이가 주인의 얼굴에 흙을 바르려 드는구나. 그러나 이미 소문은 담장을 넘어간 뒤였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여인들은 한 부잣집 뒷댓에서 천 조각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수군거렸고 장터 노인들은 낡은 부엌 이야기가 헛소문만은 아니었나 보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비밀은 더 이상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마님은 아이를 조용히 불러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마님은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곳을 보자마자 알았느냐?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부엌 앞에 서면 오래전 누군가 저를 부르는 듯 합니다. 춥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립니다. 큰마님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붙잡고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헛된 기대가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대신 큰마님은 아이의 빈 그릇에 죽을 조금 더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겨울이 오기 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먹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을 향한 온기가 아주 작게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 씨의 방에서는 다시 낮은 말소리가 흘렀습니다. 장 씨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부르면 곤란합니다. 그 돌 아래 더 깊은 곳이 드러나면. 서 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입을 조심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장 씨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서 씨는 창밖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입을 막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두려움에 쉽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 할멈에게 부탁해 천조각이 보인 곳 주변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작은 항아리 3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문턱 앞에는 다시 고운제를 뿌렸습니다. 마 할멈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쌀 3대에 팔려온 아이가 주눅들지 않고 집안의 묵은 어둠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이 곧으면 길은 늦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밤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처마 끝에는 물방울이 오래 매달려 있었고 뒤에새 낡은 부엌에서는 젖은 흙냄새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큰마님은 잠들지 못한 채 낡은 천조각을 떠올렸고 한 부자 영감은 사랑채에서
술잔을 앞에 두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세부인 서 씨는 등잔불을 끄지 않은 채 장 씨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마루에 누워 눈을 감고 내일이면 흙이 더 많은 말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의 하늘은 낮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나온 햇빛은 힘이 약했고 뒷찻의 흙은 아직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낡은 부엌 앞에 세워둔 작은 항아리 3개에는 밤새 떨어진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문턱의 제위에는 다행히 새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새벽부터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흙빛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글을 읽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은 천조각이 보이는 돌틈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큰마님 마음이 많이 흔들리실 게다. 네 말이 맞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흙보다 더디 열리는 법이다. 아이는 물을 조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만 꺼내지 않고 왜 그곳에 묻혔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서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세부인 서 씨는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거의 먹지 못하고 죽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뒤되하인 방에서 밥을 먹었지만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안채 쪽 하녀들의 수군거림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낡은 부엌 이야기를 허튼 소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은 식사가 끝나자 마 할멈에게 오래된 나무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함은 오랫동안 안채 벽장 깊은 곳에 놓여 있었고 겉에는 손때가 부드럽게 베어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함을 열어 작은 저고리 조각, 낡은 실꾸러미, 아이가 쓰던 헝겊공, 그리고 끈이 끊어진 작은 복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 놓으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방 밖에서 절을 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야 조심스럽게 문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방 안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큰마님께 다시 절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큰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저고리 조각의 바느질을 보고 전날 부엌 돌틈에서 나온 천끝과 비교했습니다. 실의 색은 세월의 발에 서로 달랐지만 매듭을 3번 감아 마무리한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손에서 나온 바느질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큰마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인 서 씨가 방문 앞에서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바느질이 비슷하다고 모두 같은 옷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마님께서 오래전 기억에 사로잡혀 계시니 아이가 그 마음을 이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서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님의 마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없지만 바느질은 손의 습관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부드러웠으나 서 씨의 얼굴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두 사람의 말을 듣다가 손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그만하라. 물건 몇 조각으로 죽은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 세월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 말에 큰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용히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어른, 죽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셔도 사나이가 죽은 아이로 묻힌 까닭은 밝혀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영감은 화를 내려다 말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 할멈은 그날 낮 아이와 함께 낡은 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창고에는 오래된 장부, 깨진 항아리, 쓰지 않는 농기구와
묵은 집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먼지 쌓인 장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글을 많이 배운 적은 없었지만 숫자와 표시를 보는 눈이 밝았습니다. 그는 장부의 날짜가 한 곳에서 이상하게 긁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사라졌다는 달의 곡식 출납 기록만 먹으로 2번 덧칠되어 있었지요. 아이은 장부를 들고 마할멈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가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까? 마할멈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흉년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해에는 벼가 잘 익어 곡간이 넉넉했지. 아이는 장부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쌀 5섬이 한꺼번에 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장례를 치렀다면 마을 사람들이 기억할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까? 마할멈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장례는 치르지 못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 그 말은 아이가 찾던 빈자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신이 없는데 큰 곡식이 나갔고 개울가에서 신발만 발견되었으며 낡은 부엌 밑에는 아이 옷 조각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부를 덮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장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씨는 2 사람이 장부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창고 장부는 관리인이 살피는 것입니다. 아이가 손댈 물건이 아닙니다. 그는 다가와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마할멈은 장부를 품에 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마님께서 보라 하신 물건입니다. 장 씨는 이를 악물었지만 함부로 손을 뻗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는 장 씨의 신발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전날 밤 재에 찍힌 발자국과 같은 넓은 집신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 씨의 오른쪽 발끝에 묻은 검은 재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장 씨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급히 발을 뒤로 뺐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에서 박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 큰마님이 보릿고개 때 쌀을 나누어 주어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마을 일에는 아직 귀가 밝았습니다. 박 노인은 뒷옆에 선 아이를 보고 한참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가 그 쌀 세대 아이냐? 아이는 공손히 절했습니다. 박 노인은 마할멈에게서 사정을 들은 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참말은 혼자 말하면 소문이 되고 여럿이 보면 길이 된다. 그 한마디는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박 노인에게 다시 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어른들이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더는 흙을 덮지 못합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장과 몇몇 노인들에게 말을 전하마. 다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밤에 움직이면 거짓말이 먼저 길을 차지한다. 아이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마할멈은 박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희미하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인 서 씨는 박 노인이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큰마님 방으로 찾아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굳이 마을 노인들까지 불러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은 쌀겨보다 가볍습니다. 큰마님께서 상처를 다시 들춰보아 무엇을 얻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마님은 창밖에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상처가 그났으면 덮어둔다고 낫지 않지요. 그 말에 서 씨의 웃음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서 씨는 이번에는 한 부자 영감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랑채에 앉은 영감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습니다. 대감,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얼마나 조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쌀 3대짜리 아이와 늙은 하녀가 집안의 얼굴을 마을 앞에 내놓으려 합니다. 큰마님께서 아드님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신 것은 이해하나
이러다 한씨 집안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한 부자 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대답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질 무렵 아이는 낡은 부엌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은 조금씩 마르고 있었고 돌틈에서 보이는 천조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이는 손대지 않고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엌 벽 아래에서 작게 굳은 기름때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불을 뗀 자국과 달리 그 기름때는 바닥 가까운 곳에 길게 흘러 있었습니다. 아이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송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할멈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을 오래 붙이려고 쓴 기름 냄새입니다. 하지만 이 부엌은 그날 이후 닫혔다고 하셨지요. 할멈은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도련님이 사라진 밤, 부엌 쪽에서 연기가 난 적이 있었다. 모두가 개울가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누가 왜 불을 피웠는지는 따지지 못했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온 집안이 소란해진 틈. 누군가는 낡은 부엌에 불을 붙이고 옷과 물건을 묻어 흔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개울가 신발로 돌렸겠지요. 아이는 그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깊은 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낡은 부엌 안쪽 벽과 바닥의 금을 작은 나뭇가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습니다. 어린 하녀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내일 정말 마을 어른들이 온대하고 속삭였고 머슴들은 장작을 패다 말고 낡은 부엌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큰마님이 드디어 억울한 마음을 풀게 될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세부인 서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부엌은 더 이상 버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 한 벌과 깨진 빗조각, 그리고 오래전부터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나무 부적이 있었습니다. 부적은 글자가 많이 달아 있었고 끈은 몇 번이나 다시 묶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살폈습니다. 평생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자신에게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이것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의 부적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어디서 얻었느냐? 아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키우던 사람들은 버리라 했지만 이상하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 할멈은 떨리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린 도련님 목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 큰마님이 아이가 아프지 말라고 걸어주셨지. 아이는 부적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큰마님께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 할멈은 아이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서두르지 말자. 물건 하나의 마음을 다 걸면 나쁜 사람은 그 마음을 먼저 흔든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모두 앞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손에 두겠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의 머리맡에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바깥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작은 부적 하나가 밤을 아주 길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장씨는 곡간 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세부인 서씨가 어두운 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오기 전에 더 깊은 물건을 없앨 수 없겠습니까? 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레스에 재가 뿌려져 있고 마 할멈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이상하게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아이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 씨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조각과 장부는 모두 마 할멈이 꾸민 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늙은 하녀가 큰마님 마음을 이용해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 했다고 말하세요. 아이는 그 하녀에게 배운 대로 떠든 것뿐이라고 몰아가면 됩니다.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만들 수 있어도 흙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을 앞둔 밤, 큰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아이 저고리 조각과 끊어진 복주머니를 곁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정말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그 기대가 다시 무너지면 자신이 더는 견디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낡은 부엌 밑에 천 조각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천은 땅속에서 올라와 어머니의 손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루에 누워 낡은 부엌 쪽에서 올라오는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젖은 재, 오래된 송진, 다른 천,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도 깊이 묻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날에는 한 그릇 밥이 이름보다 중요했고, 추운 밤에는 처마 밑 자리 하나가 혈육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잃어버린 이름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아이는 조용히 일어나 우물가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손을 씻고 얼굴에 먼지도 닦았습니다. 물은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마 할멈이 뒤따라와 말없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손을 닦은 뒤 자신의 나무 부적을 깨끗한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묻힌 것들이 제 말을 빌릴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 박노인이 이장과 마을에 몇몇 어른들을 데리고 한 부잣집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조용했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들, 장작을 나르던 머슴들, 담장 너머로 살피는 아이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체면 때문에 그들을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부인 서 씨는 하얗게 분을 바른 얼굴로 서 있었고 장 씨는 곡간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뒷센 낡은 부엌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이는 가장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큰마님께 절하고 한 부자 영감에게 절하고 마을 어른들에게도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몸이라 말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저 돌과 그 아래 흙을 살펴주십시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 끝으로 세 번째 돌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세부인 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파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별것 아닌 헝겊뿐이라면 저 아이와 마 할멈이 집안에 불길한 소문을 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 씨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부엌을 어지럽히고 마을 사람들까지 부른 일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저는 이 집을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 할멈은 제 말을 막으려 하신 분이 아니라 제가 서두르지 않게 붙들어 주신 분입니다. 벌을 주시려면 저에게만 주십시오. 그 말에 마 할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큰마님은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박노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남을 먼저 지키려 하니 말이 가볍지만은 않구나. 뒤틀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쌀새, 돨자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머슴 둘에게 돌을 조심히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돌은 오래된 것답지 않게 쉽게 들리지 않았고 틈 안쪽 흙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작은 삽으로 가장자리를 파자 먼저 빛바랜 천조각이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걸레가 아니라 어린아이 저고리의 앞대처럼 보였습니다. 큰마님은 입을 막았고 세부인 서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손끝을 꽉 쥐었지만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깊은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조각 아래에는 검게 그을린 작은 은고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이 손목에 끼우는 얇은 고리였고 한쪽에는 오래된 금이가 있었습니다. 마 할멈은 그것을 보자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렸습니다. 도련님 것이 맞습니다. 큰마님께서 돌잔치 때 맞추신 고리입니다. 큰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지만 아이는 박노인의 말처럼 모두가 함께 보도록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고리 아래 흙은 다른 곳보다 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박노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아래에는 항아리 같은 것이 닿을 것입니다. 삽을 세게 넣으면 안 됩니다. 박노인은 머슴들에게 조심하라 일렀습니다. 세부인 서씨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옛 물건 몇 가지로 큰마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흙을 조금 더 걷어내자 정말로 작은 항아리에 둥근 등처럼 보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항아리는 거꾸로 묻혀 있었고 입구 쪽은 기름 먹인 천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는 그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짚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모인 눈들이 모두 보았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열어야 한다. 항아리를 꺼내기 전 아이는 품속의 작은 나무 부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그 물건이 이 순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큰마님은 그 부적을 보자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할멈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고 젖은 흙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뒤슬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부인 서씨의 손은 소매 안에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기름 먹인 천을 풀려는 순간 장씨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집안 곳간과 물건은 제가 맡고 있으니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박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탁 쳤습니다. 물러서게. 지금은 곳간 물건이 아니라 묻힌 진실을 여는 자리네. 장씨는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오래 막혀있던 것이 사람들 앞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입구의 천은 오래되었지만 기름 덕에 썩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풀자 안에서
더 짙은 송진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은 바로 꺼내지 않고 큰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큰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어주세요.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손안의 나무 부적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작은 나무도 오래 기다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항아리는 사람들 앞에서 열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낮추었고 한 부자 영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세부인 서 씨는 입술을 깨물었고 장 씨는 땀을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큰마님의 눈에는 두려움과 바람이 함께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부엌의 검은 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흙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남은 말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 입구가 완전히 열리자 뒷댓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번졌습니다. 안에는 먼저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떨지 않으려 천천히 그것을 꺼냈고 이장은 옆에서 깨끗한 흰 천을 펼쳤습니다. 보따리 위에는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매듭은 놀랄 만큼 단단히 남아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그 매듭을 보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아이 물건을 묶던 방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따리를 풀자 작은 저고리 한 벌이 나왔습니다. 옷은 세월의 발에 색을 잃었고 군데군데 그을린 자국이 있었지만 앞뒤의 바느질과 소매 끝의 매듭은 또렷했습니다. 그 옆에는 은고리의 다른 한 짝, 아이가 차던 작은 헝겊공,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나무패를 보는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묻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무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이름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윤. 그 이름은 이 집에서 오래전부터 입 밖에 내지 못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영감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던 날은 아이가 사라진 밤이었고 그 뒤로는 슬픔을 미워하듯 그 이름까지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부엌 밑에 차가운 흙에서 다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한윤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었던 자장가의 끝소리처럼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듣는 소리였지요. 그는 손에 쥔 나무 부적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큰마님은 울면서 나무패를 품에 안았고 마 할멈은 곁에서 그녀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뒤뜻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에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종이에 곱게 쌓인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가장자리는 조금 부서졌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이 어두워 이장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장은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장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세부인 서 씨는 소매 안에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이장은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오래전 이 집의 옛 관리인이 죽기 전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해 부엌 밑에 묻는다고 적었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개울에 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집 밖으로 빼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과 물건을 낡은 부엌 아래 묻어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믿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편지에 글이 이어질수록 뒤릇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옛 관리인은 그 일을 꾸민 사람이 당시 먼 친척으로 드나들던 서 씨와 그때 젊은 심부름꾼이던 장 씨라고 적었습니다. 서 씨는 큰마님의 아들이 사라지면 한 부자 영감의 마음이 무너지고 집안 자리가 비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장 씨는 돈과 자리의 약속을 받고 아이를 장터의 떠돌이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의심받을까 두려워 개울가에 신발을 놓고 부엌에는 그을린 물건을 묻었다고 했습니다. 큰마님은 편지의 그 대목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마할멈은 그녀의 등을 문지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 씨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서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편지 하나로 산 사람을 죄인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관리인이 큰마님을 가엾게 여겨 거짓을 썼을 수도 있지요. 목소리는 여전히 곱게 꾸몄지만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씨도 허둥지둥 말을 보탰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편지에 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네 집신이 낡은 부엌체에 남긴 까닭은 무엇이냐? 장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할멈이 보관해둔 재 묻은 집신 자국을 가리켰고 머스만 아가 장 씨의 신발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은 그제야 앞으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여쭙습니다. 저 발자국은 밤에 돌을 다시 덮으려던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장부에는 도련님이 사라진 날 쌀 5섬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시신도 장례도 없었다면 그 쌀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장은 장부를 받아들고 날짜를 살폈습니다. 박노인은 낮게 탄식했습니다. 그 돈과 쌀로 아이를 멀리 보내고 사람들의 입을 막았겠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장 씨에게 몰렸습니다. 장 씨는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으나 편지와 장부, 발자국과 항아리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터의 사내에게 넘기면 멀리 데려가 키울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 말에 큰마님이 비명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부인 서 씨는 장 씨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입을 닫으세요. 하지만 이미 닫힐 입이 아니었습니다. 장 씨는 눈물과 땀으로 얼굴이 젖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서 씨 부인이 그때부터 이 집 안방 자리를 바랐습니다. 도련님만 없으면 큰마님이 무너지고 영감님 마음도 기울 것이라 했습니다. 옛 관리인은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편지를 써 묻었지만 곧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뒷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부인 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큰마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미 세월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켜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 부자 영감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켜온 것이 아니라 빼앗아온 것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감은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고 큰마님은 흐느끼며 나무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부적을 꺼냈습니다. 오래 달아 글자는 희미했지만
나무패에 새겨진 이름의 첫 글자와 같은 손길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흰 천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다만 이 부적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몸에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부적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내가 윤희 목에 걸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마 할멈은 아이의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어린 도련님은 왼쪽 귀 뒤에 작은 콩알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한순간 내섰습니다. 아이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 할멈이 머리카락을 걷자 정말로 왼쪽 귀 뒤에 옅은 갈색 점이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울음도 내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 비틀거렸고 박노인은 지팡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은고리의 한 짝에는 금이가 있었고 아이의 왼쪽 손목에는 아주 어릴 때 생긴 듯한 희미한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 할멈은 은고리를 그 손목 가까이에 대보았습니다. 크기는 맞지 않았지만 자국의 둥근 모양과 은고리의 금간자리가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더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유나, 내 아가, 흙 속에 묻힌 줄 알았던 내 아가. 아이는 그 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고픈 날에는 짐처럼 여겨졌고 추운 날에는 남의 처마 밑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마님의 팔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떨려서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참았던 것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큰마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뒤처새 여러 사람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큰마님과 아이 앞에 머리를 숙인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네 울음을 끝까지 찾지 않았고 네 어미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바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길었고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아이는 영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으셨으니 더는 다른 사람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그 말에 박노인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일은 집안 다툼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아이를 팔아넘긴 큰 죄다. 서 씨와 장 씨는 더는 이 집의 일을 맡을 수 없다. 머슴들이 장 씨에게서 곡간 열쇠를 거두었습니다. 장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인 서 씨는 끝까지 얼굴을 세우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나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 씨는 마지막으로 한 부자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그래도 제가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있습니다. 영감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세월이 죄를 씻어주지는 않는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 씨는 입술을 깨물었고 곁에 있던 하녀들이 그녀의 방에서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걸음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처럼 곱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흙이 그녀의 치맛자락에 묻었습니다. 장 씨도 마을 사람들의 감시 속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한때 곡간 열쇠를 쥐고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으나 이제는 빈손으로 대문을 지나갔습니다. 몇몇 가난한 농부들은 그를 보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그에게 억울하게 빚을 독촉받고
쌀을 빼앗긴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장 씨의 장부를 모두 살펴 마을 앞에서 다시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보다 피로가 먼저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진 뒤에도 큰마님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채로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는 낡은 부엌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을 먼저 치워도 되겠습니까? 큰마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 할멈과 머슴들, 그리고 몇몇 마을 안악들이 함께 부엌 안에 젖은 흙과 오래된 재를 걷어냈습니다. 검은 그을음 아래로 오래전 따뜻했을 흙바닥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곳간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 나누라고 명했습니다. 말로는 다 갚을 수 없는 죄와 후회였지만 적어도 차가운 뒷대서 떨던 사람들의 몸을 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 할멈은 큰 솥에 조와 쌀을 섞어 넣고 물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자 오래 닫혀 있던 부엌과 새 부엌 사이로 따뜻한 연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큰마님은 아이의 낡은 손을 씻겨 주었습니다. 흙과 재가 묻은 손끝은 작고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닦으며 몇 번이나 울음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추웠느냐, 얼마나 배고팠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따뜻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큰마님에게는 긴 세월을 건너온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더는 미안하다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그릇을 받아들고 마당 곳곳에 앉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겁고 날카롭던 공기가 따뜻한 김과 함께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박노인은 죽을 한 숟갈 뜨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흙이 진실을 품고 있었고 아이가 그 문을 열었구나. 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할멈은 곁에서 웃는 듯 우는 듯한 얼굴로 그릇을 들었습니다. 큰마님은 아이 옆에 앉아 그가 천천히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부엌에서는 더 이상 무서운 바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틀은 여전히 기울어 있었고 벽의 그을음도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드나들자 오래 버려진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머슴들은 깨진 기와를 치우고 하녀들은 바닥에 새짚을 깔았습니다. 마 할멈은 오래된 아궁이 앞에 세제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슬픔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밥을 익히는 불이 되어야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쯤 마을 어른들은 다시 한번 집안 사람들 앞에서 일을 정리했습니다. 큰마님은 안채의 주인 자리로 돌아가고 곳간 열쇠와 장부는 당분간 이장과 박노인이 함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쌀과 땅의 일도 차례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모든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체면을 앞세웠겠지만 그날 그는 체면보다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그 말들은 아침의 험한 소문과 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쌀 세대에 팔려온 아이를 불길한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낸 아이, 어머니의 눈물을 풀어준 아이, 묻힌 집안을 다시 세운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칭찬도 갑자기 쏟아지면 바람처럼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밤이 오자
큰마님은 아이를 안 채 따뜻한 방에 재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은 부엌 가까이에서 자고 싶습니다. 그곳이 아직 혼자 있으면 다시 추울 것 같습니다. 큰마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꺼운 이불과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오게 했고 자신도 마 할멈과 함께 부엌 옆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 낡은 부엌 밖으로는 겨울을 부르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죽냄새와 깨끗한 이불 냄새, 그리고 오래 울고 난 뒤에 찾아오는 조용한 숨결이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고 마 할멈은 문 가까이에 기대어 졸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기 전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흙은 덮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마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따뜻한 것만 묻자꾸나.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한 부자 집의 마당은 어제와 같은 흙바닥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곳간 앞을 지나며 더 이상 장씨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하녀들은 물동이를 이고 가면서도 세부인 서씨의 방 쪽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안채문은 오랜만에 활짝 열렸고 큰마님은 햇빛이 드는 마루에 앉아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그 손길이 낯설어 가만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의 이름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한윤. 그 이름은 오래전 잃어버린 뒤 다시는 입에 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흙 속 나무패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눈을 깜박였습니다. 평생 떠돌며 불린 이름들은 대개 거칠고 짧았는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밤냄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래된 장부를 펼쳐놓았습니다. 장부의 글씨는 곳곳이 지워지고 덧칠되어 있었고 그가 믿고 맡겼던 세월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불을 지킨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지켜야 할 아이와 아내의 마음은 놓쳐버렸으니 그 많은 논과 곡간이 한순간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곡간 열쇠를 들고 안채로 가 큰마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큰마님은 열쇠를 바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쇠보다 먼저 사람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 말에 한 부자 영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앞섰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자신에게 내려지는 벌이자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어색함이 컸지만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에서는 묵은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부인 서씨가 쓰던 방에 비단 장막은 거쳤고 장씨가 숨겨두었던 장부와 문서들은 사랑채 마루에 펼쳐졌습니다. 이장과 박 노인이 와서 오래된 빈문서를 살피고 억울하게 이자가 붙은 집들의 이름을 따로 적었습니다. 하녀들은 안채에 먼지를 털고 마 할멈은 큰마님이 예전 쓰던 찻잔과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집은 큰 소리 없이도 안쪽부터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이제 낡은 부엌의 무서운 이야기보다 아이가 어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갔습니다. 장터에서는 한 부자 영감이 곳간을 열어 빚진 사람들의 곡식을 다시 헤아린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다행이라 했고, 어떤 이는 큰마님이 오래 참은 덕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따뜻한 집은 기둥보다 마음으로 선다. 며칠 뒤, 한 부자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대문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곳간 앞에 서서 예전처럼 높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에 잘못 적힌 빚을 지우고 장 씨가 부당하게 거둔 쌀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굶주린 집에는 겨울을 날 만큼의 곡식을 먼저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서로 얼굴을 보았지만 쌀가마가 하나씩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마당에는 오랜만에 고마움의 숨결이 돌았습니다. 아이. 이제는 윤이라 불리는 아이는 그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집안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흙을 보자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 할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흙을 보자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아이는 아직 그 말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곳간에서 쌀을 받아가는 늙은 부부가 몇 번이나 큰마님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낡은 부엌은 허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처음에는 불길한 곳이라며 없애려 했지만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곳이 없었다면 저는 제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죄를 숨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밥을 나누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큰마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목수와 머슴들이 함께 기울어진 문틀을 바로 세우고 깨진 기와를 갈고 그을린 벽은 그대로 두되 바닥만 새 흙으로 단단히 다졌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였습니다. 아이는 그 항아리에 쌀을 조금씩 담아두자고 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배가 고프거나 마을의 아이가 굶은 얼굴로 오면 말없이 한 바가지 덜어줄 수 있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큰마님은 그 항아리 옆에 작은 나무 국자를 걸어두었습니다. 마 할멈은 처음 쌀을 붓는 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흙이 울음을 품었지만 이제는 밥 냄새를 품겠구나. 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마을의 아침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물가에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마당의 흙은 밤마다 단단히 얼었다가 낮에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큰마님은 이제 그가 차가운 물을 오래 만지지 못하게 했지만 아이는 몸에 밴 버릇처럼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언제나 안채 아궁이 옆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에게 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아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작은 책과 붓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숫자와 흔적을 보는 눈은 밝았지만 글자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한 번 들은 것은 잘 잊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이 글자를 쓰면 아이는 곧 따라 썼고 모르는 뜻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을 글자 하나하나로 되찾는 듯해 눈을 감았습니다. 마 할멈은 부엌에서 겨울 김치를 담그며 집안의 숨결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목소리가 낮아도 날이 서 있었고 밥상에는 반찬이 많아도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소박한 무국 하나를 끓여도 누군가 먼저 다른 사람 그릇을 살폈습니다. 큰마님은 하녀들의 밥상을 따로 차별하지 않게 했고 아이는 늘 마 할멈이 앉은 뒤에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멈은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잃어버린 도련님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새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친 낡은 부엌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다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유나, 이제 이곳이 무섭지 않으냐? 아이는 부엌 안에서 장작을 정리하다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은 아픕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픈 곳을 없애기만 하면 길도 함께 사라진다. 네가 그곳을 밥 짓는 자리로 남겼으니 이 집은 오래 기억하고도 따뜻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은 아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배고픔과 추위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지난 날이 전부 칼처럼 남지는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엌 항아리에 쌀이 줄어들면 누구보다 먼저 채워 넣었습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다녀간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부엌 앞에 남아 있었고, 어떤 날은 늙은 나그네가 문 밖에서 오래 절하고 갔습니다. 한 부자 영감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곳간 문이 조금만 열려도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제는 쌀이 나가는 이유를 먼저 물었습니다. 마을의 허물어진 다리를 고칠 때 나무와 못을 내주었고, 겨울 장작이 부족한 집에는 산지기에게 허락해 마른 가지를 베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가 정말로 오래된 잘못을 갚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날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밤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깊이 잠들다 가끔 몸을 움츠렸고 누군가 문을 세게 닫으면 눈을 번쩍 뜨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마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여기는 내 집이다. 처음에는 그 말에도 아이의 몸이 굳어 있었지만 날이 지날수록 숨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집이라는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낯선 손님처럼 서성이다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은 굵지 않았지만 지붕과 장독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에게 새 솜저고리를 입혀주었습니다. 옷깃은 따뜻했고 소매 끝에는 그녀가 직접 놓은 3번 매듭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매듭을 손끝으로 만지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큰마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따뜻해서 조금 울 것 같습니다. 큰마님은 그 말을 듣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도 놀라지 않고 그대로 안겨 있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마루 아래에서는 마을머미 된장독 뚜껑을 덮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사랑채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뒤돌아 눈을 닦았습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라는 이름을 당당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아이가 자신을 피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다림은 그가 이제야 배운 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잔치처럼 풍악을 부르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어른 몇 명과 가까운 이웃,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낡은 부엌에서 끓인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솥에는 조와 쌀을 섞은 밥이 익었고 무국은 맑게 끓었습니다. 김치는 알맞게 익어 새콤했고 장독에서 꺼낸 된장은 구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웃었고 오래된 집의 들보 아래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의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밥상 앞에서 아이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은 제자리를 찾으면 얼굴빛이 달라진다.
아이는 부끄러워 밥그릇만 보았습니다. 마 할멈은 웃으며 그의 그릇에 무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큰마님은 아이가 밥을 천천히 씹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아이가 밥 한 숟갈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그릇에 담긴 밥이 어느 때보다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따뜻한 숭늉을 마셨습니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우물가의 두레박줄은 하얗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러나 부엌 안에는 아궁이 불빛이 낮게 흔들렸고 그 불빛이 사람들의 손등과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이웃 안악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엌 앞을 지나면 등골이 서늘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마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밥을 나누는 불은 귀신도 쉬어가게 하는 법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발자국이 눈 위에 고요히 찍혔고 멀리 산자락에는 푸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와 함께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닦으려 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렸지만 아이는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헹구었고 마 할멈은 뒤에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 소박한 소리가 큰 잔치의 북소리보다 더 깊게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 아이는 낡은 부엌에 새로 다진 바닥 한가운데에 잠시 섰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서 자신의 옷과 이름이 나왔던 자리였습니다. 큰마님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섰습니다. 아이는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이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오늘은 발밑이 따뜻합니다. 큰마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돌아와서 그렇다. 아이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슬픔을 품고도 편안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안채의 따뜻한 방에서 잠들기로 했습니다.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머리맡에는 큰마님이 꿰매준 작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 들어가고도 한참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너무 따뜻한 잠자리는 오히려 마음을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큰마님은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옛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그 노래를 처음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부자 영감은 방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 그 기척을 알아차리고 문 쪽을 보았습니다. 큰마님이 조용히 문을 열자 영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춥지는 않느냐?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아주 작은 다리가 놓인 듯 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은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아궁이 불씨가 낮게 살아있었고 개 짖는 소리도 멀리서 한번 울다 사라졌습니다. 한 부잣집 안채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의 이불을 한 번 더 여미고 마할멈은 문틈 바람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잠들기 직전 낡은 부엌 쪽에서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낮게 끓는 숭늉 냄새와 눈 내리는 소리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 세월은 물처럼 천천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한 부자 집이라 불렀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낡은 부엌 옆 항아리에서 쌀 한 바가지를 얻어갔고 길 잃은 아이가 울면 마할멈이 따뜻한 국을 먹여보냈습니다.
큰마님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고 아이는 글을 읽다가도 부엌의 불씨를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 집의 넓은 마당에는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는 큰마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쌀 3대에 팔려왔지만 그 쌀 때문에 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큰마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너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길고 먼 길을 돌아온 것이다. 아이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부엌의 아궁이 불을 바라보며 아주 낮고 평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부엌에는 재만 묻고 눈물은 묻지 않겠습니다.